네. 예정된 시간이 되어서 학회장 초청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회장 초청 강연의 좌장은 회장님께서 맡아주실 거고요. 지금부터 회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회장님 안으로 들어오시겠습니다. 네. 오늘 학회장 초청 강연은 에자일 소다 대표를 맡고 계시고 동시에 한국외국어대학교 통계학과 교수로 계시는 최대우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최대우 교수님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최 교수님은 1986년도에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에서 학사학위를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1994년도 미국 러커스 대학 통계학과에서 통계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오셔서 96년도부터 한국외국어대학 통계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계시고 2015년에 에자일 소다라는 이런 회사를 갖다가 창업을 하셔서 현재 대표이사로 계십니다. 이 에자일 소다라는 이 회사는 현재 코스닥 상장 준비 중이고 아마 내년에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상장을 하면은 최 교수님이 학회에도 아마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활동도 많이 하셨지만 학회에서는 사업이사를 하셨고요. 오늘 초청 강연에서는 도대체 산업계에서 AI라는 거하고 통계학을 과연 어떻게 연관시켜서 생각하고 있는지 실무적인 차원에서 좋은 그런 강연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사실은 몇 분 안 계시지만 그래도 큰 박수로 우리 최대우 교수님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강연 끝나면 바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외대 최대우 교수입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교수라는 직함이 조금 더 와닿고요. 대표님 그러면은 이제 뒤돌아보는 좀 빈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정도입니다. 편의상 좀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오늘의 좀 강연은 에자일 소다라는 회사 대표이사로서 일단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회사 소개 좀 간단히 해드리면요. 좀 이름이 특이하죠. 에자일 소다는 에자일, 즉 민첩하다, 어질리티와 소다라고 하는 거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AI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냥 단순히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런 서비스보다는 지향하는 게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라이센스에서 매출을 발생시키는 거고요. 현재는 인력 구성이 한 79명, 80명 어디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서울 선릉로에 이제 본사가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부산에 지사가 있고, 그 다음에 한 2주 전에 광주에도 오피스를 열었습니다. 창업은 2015년에 했지만 좀 본격적인 비즈니스는 2017년부터 했고요. 제가 이제 교수 신분으로 이렇게 회사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좀 운이 좋아서 좋은 분들을 좀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는 분들이 있고, 특히 사회이사이신 김진영 교수님은 카이스트의 인공지능 전공하신 교수님으로서 리타이어 하시고 지금 현재 중대 명예교수로 계신데 우리 회사에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멤버들을 보시면 전통적인 어떤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를 하시던 분들, 특히
한 분은 본인이 회사를 파운딩을 하셔서 상장을 하고 엑짓하신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단기간 내에 좀 자리를 잡는 데 많은 기여를 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뭐 상장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상장 심사 중이라서 이게 될지 안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작년에 시리즈 A라고 해서 60억 정도 투자를 받았고 올해는 시리즈 B. 근데 이제 IPO 직전에 그 시리즈 이렇게 투자 받는 거를 프리 IPO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래서 총 누적 투자 금액을 120억 정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술 기반의 기업이다 보니까 뭐 페이턴트라든지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어떤 그 관심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만 특허 등록을 한 19건, 올해까지 한 20건 정도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출원된 건은 지금 29건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요새 이 AI 기업들이 그 자기네 기술에 대한 평가를 학회에 많이 그 퍼블리시를 하고 논문 발표를 하는데 저희도 작년에는 이 AI 그 학회 중에서 제일 그래도 등급이 좀 높다라고 돼 있는 그 뉴립스 통해서 저희가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뭐 기술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상장 심사 받기 위해서 저희가 외부 그 기술 평가를 받은 바가 있고요. 저희가 두 군데에서 한 군데는 A, 또 한 군데에서는 더블 A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블 A는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술 등급의 최고 등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회사 뭘 하냐 하면은 저희는 B2B, 그러니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비즈니스를 하냐 하면은 저희가 내세우는 모토가 디지털 디시전입니다. 그래서 기업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데이터를 근간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좀 더 자동화하고 최적화하겠다는 게 저희의 목표고요. 결국은 뭐 이러한 목표는 최근에 AI 때문에 생긴 건 아니고 뭐 수십 년 전부터 기업의 의사결정 최적화나 자동화는 이야기가 됐던 부분인데 AI의 어떤 기술들을 저희가 믹스를 해서 결국은 기업이 추구하는 매출 증대나 수익의 극대화 이쪽으로 기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그런 비즈니스의 어떤 예를 좀 드려보면은 많은 분들이 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의사결정이라는 게 기업에서 어떤 게 있어요? 이런 그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좀 들어드리면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의 어떤 보험사 클레임 프로세스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자동차 사고가 나면은 그 사고 파손 이미지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보험사에서는 손해사정사들이 그거를 사람이 일일이 체크를 해서 견적을 도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회사에서는 이미지 인식을 통해서 견적을 도출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고요. 잠깐 시연을 좀 보여드리면은 이러한 이제 사진들이 전송이 되면은 이제 부품들을 따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사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오거든요. 지금 이러한 그 자동차 이미지랑 상관없는 것들이 오게 되면은 자동으로 자동차 사진 이미지만 디텍트를 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보시면은 이렇게 라이트만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고가 어디에서 발생을 했는지, 스크래치가 어디서 났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그 사고의 심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공인비가 드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지까지 계산을 해서 그에 맞는 적절한 사고비를 산출을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만들고 공급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인사사고가 발생을 하는 경우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에 가서 영수증을 첨부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요즘은 이제 편의상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보험사에 보내게 되면은 사람들이 일일이 영수증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역시 전문가들이 그 의사의 진단 소견들을 보면서 약관과 일치 판정을 하게 됩니다. 이 역시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으로 영수증 자동 입력이라든지 의사 소견을 판단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보시는 이제 영수증에 대한 판단은 전통적인 OCR이라고 그래서 그 이미지 캐릭터 인식 부분에 해당되는데, 저희는 특이하게 예를 들어서 12,0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엑스레이 촬영에 급여에 해당된다라는 것까지 인식하는 테이블 언더스탠딩 기능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행위를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보는 행위와 읽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보고 읽는 행위는 결국은 최종적인 판단을 하기 위한 입력으로 저희는 보게 되고요. 이렇게 입력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최종적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맞는 것인지, 즉 즉시 지급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약관의 일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심사, 즉 사람이 판단을 또 다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보험 청구에 대한 의심건이기 때문에 이게 인베스티게이션, 즉 사기의 의심이 가는 건인지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해서, 이게 바로 그 보험사의 수익과 직결, 비용 및 수익과 직결되는 부분들을 저희는 또 판단하는 인공지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사고하는 시각의 인지와 언어 의미에 대한 이해, 사고 판단들을 저희가 하나의 제품군으로 만들어서 AI 수트라고 하는 그런 제품들을 저희가 딜리버리하고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주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게 3티어 형태의 제품군인데요. 맨 밑에 있는 이제 스파클링 소다라고 하는 게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 소프트웨어를 구현해서 모델로 만들어서 이거를 실제 업무랑 연결시키는 데 있어서는 일종의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앱을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의 인공지능을 패키징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앱처럼. 그래서 인공지능이 독립적인 형태로 디플로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저희가 하나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중간에 있는 베이킹소다라고 하는 거는 강화학습 기반의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에이전트를 만들어주는 그런 솔루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트윈소다라고 하는 레이어들은 아까 보신 것처럼 자동차의 파손을 이미지 인식을 한다거나 병원 영수증을 인식하는 조금 산업 특화된 그런 인공지능 에이전트들에 해당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은 뭐 들어보시기에 참 이게 통계하는 사람이 아닌 일들을 한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모든 게 데이터, 모델을 만드는 훈련, 그 다음에 결국은 적용 후의 모니터링, 그의 모형에 대한 튜닝이라고 하는 전체 관점에서 저는 통계학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 AI라는 게 무엇이냐, 인공지능이 무엇이냐에 대한 얘기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제 잘못은 아니죠. 예. 제가 말을 원래 느리게 하는데 오늘 좀 예. 자,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는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원천 중에 하나의 영화들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인공지능은 like human에 너무 꽂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정의를 제 나름대로 좋아하는 정의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의 정의는 여기 있는 것처럼 AI is about building rational agent, 즉 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저 대신 뭔가 해주는
뭔가를 만드는 그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에이전트와 레셔널은 뭐냐면은, 레셔널은 perceives and act, 그러니까 뭔가 인지해서 행동을 해주는, 나 대신 해주는 그 무엇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 레셔널인 것 같아요. 레셔널은 right, 올바른 일을 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right라고 하는 이 정의는 굉장히 광범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가 관심 있어 하는 AI를 적용하려고 하는 그 비즈니스에 맞는 그런 목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 인간처럼 행동하는 AI라고 하는 게 틀린 정의는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4사분면을 나눠서 AI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된 최적으로 행동한 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최근에 얘기하는 AI의 정의이면서 제가 추구하는 AI 정의이기도 합니다. 물론 과거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인간처럼 판별하고 인간처럼 반응한다라고 하는 그 목표 자체를 세웠던 적이 있고, 이것 역시 AI의 정의라고 안 할 수가 없고요.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는 AI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최적으로 행동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딥러닝이라고 하는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물론 AI, 인공지능 이퀄 딥러닝, 이 공식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거는 이 딥러닝의 출현이 인공지능의 획기적인 발전에 동인이 된 거는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세 양반, 맨 가운데 분이 제일 중요하죠. 제프리 힌튼,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분이 루쿤, 그 다음에 우측에 벤지오, 이렇게 세 분이 있는데, 뭐 공통점은 다 캐나다에서 이렇게 출발됐다는 점이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딥러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면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이 딥러닝의 역할은 함수 추정기로서 굉장히 우수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보 축약기로서 굉장히 우수하다. 이 두 개로 저는 바라보고 있으면서 이 딥러닝의 그런 역할을 인정하면서 이 딥러닝의 활용을 그쪽으로 저는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딥러닝의 저는 출발은 지금 보시는 데이비드 힐버트가 1900년대에 20세기에 풀어야 되는 23개 난제 중에 지금 보시면 안드레이 콜모로프가 13번째 문제를 풀면서 이론적으로 뉴럴넷이나 딥러닝이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완벽한 함수 추정기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출발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시간 관계상 요 슬라이드는 제가 요즘 산업 그 회사 일에 매진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수식을 요즘 보면은 약간 어지럼증이 생겨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는 이미지 인식이에요, 음성 인식이에요, 또 하물며 그런 비정형 텍스트까지 인식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을 중간에 함수 추정이라고 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매핑하는 그런 행위다. 예를 들어서 핸드라이팅으로 8이라고 쓰면 F라고 하는 좋은 함수가 있어서 그게 8이라고 매핑해주는 행위고, 음성의 데이터, 즉 타임 시리즈적인 데이터가 들어오면 역시 디지털라이즈해서 그거를 음악 틀어줘라고 하는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함수기로 인식하는 그런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딥러닝의 가장 큰 컨트리뷰션 중에 하나는 저는 함수 축약으로 보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비정형, 즉 우리가 주로 통계학하는 분들이 많이 다루는 엑셀 스프레드시트상의 매트릭스 형태로 정형화된 데이터 이외에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를 다루는데 굉장히 큰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요 그 구조를 보면은 맨 왼쪽에 X1부터 X5라고 하는 5차원의 인풋을 다시 재현, 맨 우측에 보면 아웃풋 레이어를 보시면은 X1 틸드부터 X5 틸드까지의 아웃풋으로 재현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제일 중간에 H1, H2라고 하는 두 개의
노드를 통해서 2차원으로 줄이는 그런 과정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축약했다가 재현하는 훈련을 통해서 저희가 정보의 로스 없이 어떻게 이게 차원을 줄이는가에 대한 훈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줄이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걸 인코더, 제일 중간에 차원이 제일 작은 부분들을 바틀렉, 그 다음에 차원을 다시 확장시키면서 재현하는 디코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미지 핸드라이팅 하는 4라는 거를 다시 재현하는 훈련을 계속하면은 정보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로스 없이 인코더를 통해서 정보를 줄이는 그 축약기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데서 많은 이제 활용 분야가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오리지널 이미지에 어떤 노이즈를 준 다음에 다시 오리지널 이미지로 재현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훈련을 시킨다면은 로우 레졸루션의 이미지들을 하이 레졸루션으로 확장하는 그런 훈련들, 그런 학습기가 가능해진다는 얘기고, 또 이에 대한 뭐 사실 이 기사는 좀 과장되긴 한데요. 그래서 로우 레졸루션을 하이 레졸루션으로 확장하거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미지로 확대하는 기술들은 굉장히 파퓰러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기술들은 텍스트에도 적용이 돼서 특히 이러한 워드 투백, 벌써 이제 오래된 기술이긴 한데 여기서는 이제 오래됐다라 그러면 한 4년 정도 되면 굉장히 올드한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워드, 즉 단어들을 벡터라이제이션해서 공간의 점으로 표시를 함으로 인해서, 즉 벡터이기 때문에 공간상의 거리, 방향성, 이런 것들의 의미가 생기는 그런 기술들을 앞에서 보셨던 오토인코더의 아키텍처를 가지고 만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의 좀 예를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이것도 좀 오래된 그 조선일보 기사를 활용해서 한번 벡터라이제이션을 한 건데요. 트럼프라고 하면은 지금 이거는 조선일보 기사 5만 건을 이제 학습을 시켜서 읽힌 거죠, 계속. 그래서 읽혀서 도널드라고 하면은 걔가 벡터가 되면서 그 자기가 읽었던 5만 건 기사 중에 트럼프라고 하는 그 벡터를 중심으로 해서 가까이 있는 애들을 한번 뽑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보시면은 도널드, 공화당, 힐러리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드라고 하면 THAAD, 미사일 방어 이런 얘기들이 가까이 있다고 얘기를 나옵니다. 가까이 있다라고 하면은 비슷한 단어로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 인공지능이 읽었던 그런 단어들 입장에서 컨텍스트 그 기준으로 가까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보시면은 제일 밑에 보시면은 아예 자연어처럼 우리가 입력을 하게 되면 그런 문장들도 벡터라이제이션이 돼서 유사한 문장들을 끌어올 수 있는 거죠. 이게 요즘 이제 구글에서 사용하는 하나의 검색에 대한 기본적인 사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독투백, 그러니까 아까는 워드 투백이면 다큐먼트를 벡터라이제이션 하는 기술을 사용해서 지금 보시면은 스미싱 문자들, 여러분들도 이제 메시지 가끔 받으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 중에서 받았던 그런 문자들을 카피해서 보내게 되면은 얘가 순간적으로 벡터라이제이션을 해서 과거의 스미싱 문자랑 유사도를 계산을 해서 이게 스미싱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계산하는 그런 서비스를 간단하게 만든 바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그런 AI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도구죠. 그 도구를 함수 추정기와 그 다음에 정보 축약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하이 디멘전 데이터를 로우 디멘전으로 만드는 그런 축약기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제 통계학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인공지능 저도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언제부터 관심 가졌어? 그러면 저도 2016년입니다. 이세돌 구단이 바둑에 지고 나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와 같은 생각 가지신 분들이 우리나라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통계학하고 인공지능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되게 생소했던 게 원하드 인코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카테고리칼 데이터를 보통 스타티스칼 모델에, 즉 모수 모델에 우리가 활용할 때는 저희가 더미 베리어블화하지 않습니까? 특히 저희는 카테고리칼 데이터의 레벨이 K면 K-1개의 레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K-1개의 더미를. 근데 여기서는 원하드 인코딩이라서 카테고리칼 데이터에 K개의 레벨이 있으면 K개를 만드는 거. 이게 좀 처음에는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통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론에 충실하고 배웠던 거에 충실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자유도라든지 뭐 에스티머블하다라는 문제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인공지능에서는 알고리즘적인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계산이 되면 되기 때문에 it works very good 이겁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그 결과가 좋으면은 좋은 거라는 그런 시작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뭐가 맞고 틀리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시는 거는 뭐냐면은 특히 이러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실 인공지능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통계학 하는 사람이 이미지 데이터도 다뤄야 되고 텍스트 데이터도 다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미지 데이터나 텍스트 데이터나 사실은 원천은 비정형적인 형태로 출발을 하지만 결국은 딥러닝이라고 하는 아키텍처에 저희가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형화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예를 들어서 아까 인공지능이 글을 읽었을 때 그 글을 읽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새로운 단어들을 자기가 사전으로 만들어요. 그러면은 그 사전이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제가 조선일보 기사 5만 건을 기계한테 읽혔을 때 걔가 느끼는 새로운 단어는 예를 들어서 10만 단어라든지 20만 단어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10만 단어나 20만 단어의 길이에 해당되는 벡터를 만들게 돼요.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는 롬, 페리스, 이탈리, 프랑스라는 단어를 제가 이그샘플로 들었지만 사전의 크기 V라고 하는 거는 20만 단어건 40만 단어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길이에 해당되는 벡터가 필요하고 그 위치에 해당되는 원핫, 위치에 해당되는 게 1이고 나머지는 0인 형태의 데이터를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델이 어마어마하게 인풋이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결이 돼서 차원의 축약이라고 하는 그 노력들이 굉장히 수반이 됐었던 것 같고요. 이러한 좀 생각의 변화가 저한테도 필요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임베딩이라는 단어를 막 쓰더라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디멘전 리덕션입니다. 아까 독투백, 워드투백도 가만히 보면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하이 디멘전al 데이터를 벡터라이제이션 하는 게 임베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인공지능에 있어서 많은 획기적인 점프를 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얘는 뭐냐면은 자 밑에 있는 그 큐브, 즉 육각형을 보시면요. 자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은 제가 맨날 점심에 가던 단골집이 있는데 저는 맨날 슈림프 프라이드 라이스만 시켜 먹었어요. 그러면은 기계는 옛날에 우리 통계적 모형에, 저도 사실은 통계적 모형이라는 표현 되게 싫어하는데 일반적인 모든 분들이 통계 모형, 머신러닝 모형을 구분을 합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얘기하는 통계 모형은 모수 모형이에요. 자,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의해서 상품을 추천하는 거를 모델을 만든다고 그랬을 때 그거는 과거 데이터에 의한 기억 형식이에요. 과거에 이 사람이 슈림프 프라이드 라이스를 먹었어. 그러면은 슈림프 프라이드 라이스를 추천하는 거는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가던 식당에서 치킨 프라이드 라이스를
새로 출시를 했어요. 그러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모수 모형은 추천을 못합니다.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게 바로 통계 모형, 모수 모형의 추천에 대한 굉장히 큰 함정이죠. 데이터가 없어서 추천을 못해. 그렇지만 추천을 원하는 사람은 추천 모델의 기능이 데이터가 없어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임베딩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임베딩 스페이스에 보면은 슈림프 프라이드 라이스와 치킨 프라이드 라이스가 가까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벡터라이제이션을 제가 메뉴 속성상 그런 것들을 잘 한다면 공간상의 음식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사실 이 임베딩의 역할은 지금 우리가 유튜브로 생방송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요새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그럼 유튜브 보면은 기가 막히게 추천 잘하거든요. 그걸 사람이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런 비정형적인 메타데이터들을 다 지금 보시는 임베딩, 벡터라이제이션에서 가까이 있는 컨텐츠들을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임베딩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와닿지를 않았었어요. 자, 또 뭐냐면은 리트레이닝. 우리가 생각하는 리트레이닝은 예를 들어서 내가 작년에 만들었던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이 데이터가 새로 막 쌓이니까 약간 올드해졌어. 나는 이거 가지고 다시 모델을 만들래. 사실은 이건 리트레이닝이 아니라 리디벨롭먼트입니다. 기존에 있는 모델들을 버리고 사실은 만드는 개념인데 이 딥러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니 배치라고 하는 그러한 트레이닝 작업을 거치게 돼요. 이거는 뭐냐면은 잘 아시겠지만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방법에 의해서 딥러닝의 복잡한 하이퍼 파라메타들, 그러니까 파라메타들을 에스티메이트를 하게 되는데 웨이트들이죠. 근데 스토캐스틱한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위해서 데이터들을 잘라서 얘를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미니 배치의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개념이 있냐면은 기존에 학습된 내가 딥러닝 첫 번째 딥러닝 모델이 있으면 다시 데이터가 쌓이면은 그 모델 위에다가 다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미니 배치 형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이냐면 점점 말 그대로 트레이닝을 계속해 가면서 얘의 지능을 높이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쌓이면서 지속적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프로세스 체계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모델의 관리도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고, 그 장기적인 인공지능의 발전을 하기 위한 그런 생각, 체계,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모델에 대한 아키텍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가장 큰 좀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걸로 훈련을 통해서 일종의 딥러닝이 웨이트를 가지고 있는 이 학습기 자체를 재활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회사에서 했던 자동차 파손 이미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0만 장 정도의 사진을 활용을 했어요. 그러면 걔는 자동차 파손 이미지를 잘 보는 능력이 있는데, 저희가 해야 되는 두 번째 과제가 뭐냐면은 드론을 띄워서 태양광 패널을 찍어서 그 태양광 패널에 디펙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데이터는 많지가 않다. 태양광 패널 찍기 위해서 드론을 띄워서 사실은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은 저희는 어떻게 해? 그런 프리트레인드 모델, 사전 학습된 모델들을 가져와서 그 중에 아키텍처를 잘라다가 걔를 드론 이미지에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럼 이미 보는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조그만 데이터 가지고 빠른 속도로 얘가 학습이 되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생소했지만 말 돼, 이런 개념을 줬던 그런 사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언어 이미지 같은 경우는, 언어 쪽은요, 이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엄청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버트라고 하는 게 2018년에 그 개발이 되고
뭐 뉴스통에서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버트는 이제 구글 계열이고요. 사실 이 구글에 대항하는 그 인공지능의 하나의 업체가 오픈 AI라고, 그쪽은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계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쪽에서는 GPT-3라고 그래서 지금 이 버트 같은 거는 1억 1000만 개의 파라메타를 가지고 있지만 GPT-3는 1000억 개의 파라메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의 크기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어 같은 경우는 이 버트라고 하는 딥러닝 특이한 아키텍처에 엄청난 양의 이 문서들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읽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서에 대해서는 얘가 다큐먼트에 대해서는 프리트레인드 돼 있는 거를 저희가 갖다 쓰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은 버트라고 하는 프리트레인드 모델은 위키피디아를 익혀가지고 얘를 훈련을 시켜 놓습니다. 구글에서 오픈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다운로드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버트 그 멀티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는 104개 언어를 훈련을 이미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가져다가 버트라는 프리트레인드 모델에서 나오는 그 임베딩 벡터 결과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클래시파이어를 붙이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런 작업들, 그러니까 프리트레인드 모델에서 산출된 어떤 결과들을 재가공하는 거를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데, 제가 경험한 바는 이 파인 튜닝은 통역하는 사람이 정말 잘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은 이런 버트라는 언어 엔진에 관심이 있으신데, 사실 산업계에서 필요한 것들은 이 버트를 활용해서 내 비즈니스에 뭘 활용할 거냐라고 하는 파인 튜닝인데, 이건 통계하시는 분들이 진짜 잘해요. 근데 문제는 통계하시는 분들이 버트를 몰라. 이게 조금 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시간이 다 돼서 간단하게 좀 결론을 짓고 싶으면은, 인공지능 시대의 통계는 필수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강력한 확률 공간의 이해와 코딩 능력의 결합이 절실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강화학습이라는 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화학습은 저는 대표적인 오브젝트 펑션을 디파인해서 거기에 맞는 최적의 함수를 만드는 그런 반복적 계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자일 소다 같은 경우는 이러한 강화학습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의 최적 의사결정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강화학습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은 두 가지, 즉 왼쪽에 보면 Q-value 방식이라는 방식과 폴리시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방식, 크게 두 가지로 강화학습은 좀 나눌 수가 있는데, Q-value 방식은 이 데이터 구성이 리플레이 메모리라고 그래서 내가 행동했을 때의 그 데이터와 행동 이후에 바뀐 데이터가 하나의 옵저베이션으로 존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언제 가능하냐면 게임 같은 거. 게임 플레이하면 내가 뭐 버튼을 누르면 그 행동의 변화가 바로바로 오는 그런 문제는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 특히 금융권 같은 경우는 내가 의사결정을 하고서는 그 다음에 데이터의 변화는 1년 후, 2년 후입니다. 그런 경우를 풀기 위해서는 폴리시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해서 몬테칼로 배치라고 하는 그 개념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지금 이걸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은 폴리시 그레디언트를 설명하는 하나의 렉처 노트입니다. 언뜻 보시기에 여러분들 너무 익숙한 노테이션과 내용이죠, 그죠? 통계가 당연히 쓰일 수밖에 없죠. 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불확실한 거를 표현할 때 확률 공간을 도입해서 말로 이렇게 풀어내는 게 가장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알고리즘을 이제 디자인하고 나서 이거를 엠피리컬하게 푸는 게 뭐든지 다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또 통계하시는 분들이 컨트리뷰션 많이 할 수 있는 분야가 뭐냐면은 시뮬레이터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러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같은 부분도 최적 의사결정이죠. 그죠? 근데 그런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여러분들 맨날 차를 몰고 다니고 차를 박고 뭐 이렇게 사고 내면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대유행이 뭐냐면은 지금 보시는 이런 시뮬레이터들을 구성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항상 시뮬레이터 구성할 때의 문제가 이게 리얼이냐 아니냐라는 거고, 그 리얼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위로받기 위해서는 여기에 일종의 랜덤니스를 합리적으로 줘야 되거든요. 저도 무슨 뭐 이미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시뮬레이터 구성을 할 때 왼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플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훈련시키고 싶은 게 뭐냐면은 파킹하는 그런 방법을 제가 강화학습에 의해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지금 보시는 이 파킹 환경을 좀 더 리얼하게 만드는 그런 시뮬레이터 인바이러먼트를, 환경을 만드는 게 뭐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컨트리뷰션 하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뭐 산업에 있는, 산업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는 오히려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교육을 무조건 애플리케이션 교육으로 가는 거는 좀 반대합니다. 오히려 확률 공간에 대한 이해나 통계 이론, 수리 통계 이런 게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은 또 극단적인 하나의 기술의 선택이 뭐냐면은 결국은 코딩을 잘해야 돼요. 구현력이 없으면은 완전히 꽝입니다. 그래서 오픈소스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파이썬, GitHub 이런 것들을 좀 익숙하게 하는 그런 교육이나 분위기 좀 조성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즉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통적 통계 이론과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좀 밸런싱이 있으면은 훨씬 더 인공지능계에서 이 통계 전공하신 분들이 더 빛을 발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통계하시는 분들은 너무 얌전하셔서 통계인데 왜 우리를 안 불러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다른 분야, 경영학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야 하시는 분 보면은 그냥 자기 거야. 원래 이건 내 분야였어 이러면서 적극성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비전공자가 통계 다루는 거를 지적하는 거는 좀 줄이시고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는 그런 자세를 하면은 더 많은 기회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발표해 주신 우리 최대우 교수님, 최대우 대표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혹시 우리 유튜브 채팅방에 뭐 질문 올라온 거 있나요? 예, 이게 좀 시차가 있어가지고 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혹시 여기 오늘 뭐 몇 분 안 계시지만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죠. 네, 좋은 강연 감사드리고요. 아직 그 유튜브에서 시차가 있어서 질문이 안 올라온 관계로 제가 그냥 현장에 있으니까 대표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연 아주 잘 들었고요. 근데 마지막에 사실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위주보다는 통계 이론에 대한 교육도 강조를 하시고, 그다음에 통계학자가 좀 이런 데 적극적으로 뛰어들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이론 중심의 교육을 하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플리케이션하고 연결을 못 시키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실질적으로 이게 왜 쓰인지를 몰라가지고 좀 이렇게 학생들이 그 모티베이션 같은 게 좀 약한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같은 것도 아까 말씀드린 파이썬이나 GitHub 같은 걸 가지고 실제로 현장에서 교육을 해보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 생각만큼 이렇게 제가 학생들 경험이 뭐냐면 뭔가 이렇게 팬시한 걸 하고 싶고 이런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뭐 회사 같은 데 쓰고 싶은데 이 실질적으로 뭐 파이썬이나 GitHub이나 이런 걸 하면 좀 약간 학생들이 뭐 귀찮아한다고 할까요? 좀 주저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육에서 실질적으로 뭐 대학원 교육이나 학부 교육에서 어떤 식으로 걸 좀 잘 밸런싱 해가지고 이론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연결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파이썬이나 GitHub 같은 거를 이렇게 녹여나게 교과 과정에 하는 것들이 앞으로 저희 통계학교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는데 최도 교수님 혹시 이걸 교육에 지금 뭐 학부나 대학원 교육에 접목을 시키고 계신지 뭐 있으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저도 시도는 많이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한계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교육 방식에 대해서 조금 이제 흥미로워하고 의미가 있어 뭐 그렇게 평하는 학생은 아직 한 20%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좀 안타깝기는 한데, 근데 이제 학생들이 그러면은 어디에 많이 관심이 있느냐면은 요즘 이제 통계학과 학생들 보면은 뭐 학교마다 좀 다르겠지만 공무원에 관심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지금처럼 이제 데이터의 어떤 세상이고 몇 년 전에 비해서도 사실 이제 통계학 전공하면 야 니네 좋겠다 이런 분위기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하지 않았던 좀 새로운 거를 하는 데 있어서 거부감들은 사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학부는 조금 이제 다가가기는 어렵지만 대학원 같은 경우는 저희 연구실이 이제 전통적으로 산학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좀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성장하고 뭔가 이룬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들이 주어진다면 공감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결국은 되는 게 아니냐. 사실 뭐 교육이라는 게 제일 어려운 분야고 특히 지금 이런 첨단의 기술들이라는 게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되는 영역들이 엄청 많거든요. 사실 교수들이 할 수 있는 분야들이 사실은 저는 되게 줄어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파이썬을 교육하고 GitHub을 교육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유튜브 보고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으니까 결국은 교수들은 그런 동기 제공을 해야 되는데 또 아카데믹한 사이트에 있다 보면은 실질적인 동기를 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학회 차원에서 좀 머리를 맞대고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우리 시간이 이렇게 여유롭지가 않아가지고 질문은 여기까지만 받는 거로 마무리하겠고요. 사실 오늘 이 초청 강연 중에 유튜브 아마 좀 인터넷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서 좀 시차도 많이 생긴 것 같고 또 버퍼링도 많이 생긴 것 같아서 좀 보시는데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늘 요 초청 강연 내용은 다시 그 유튜브에 잘 정리를 해서 올려놓으실 테니까 나중에 다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국통계학회 치셔가지고 들어오셔서 이 초청 강연 내용을 다시 보시면은 다시 좀 편안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것으로 초청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아주 좋은 발표해 주신 최대우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몇 분 안 되지만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준비한 감사패를 드리는 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패 주식회사 에자일소다 대표 최대우 기하께서 2020년 한국통계학회 추계학술 논문 발표회 학회장 초청 강연에서 산업계에서 바라보는 통계학 그리고 AI
라는 제목으로 강연해 주신 것을 기념하여 전 회원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0년 12월 17일 한국통계학회 회장 김영원. 네, 기념 촬영.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학회장 초청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